최연배 선생님은 어떻게 주시경을 만나게 되었느냐?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고종 사촌인 박필주와 친하게 되는데 박필주의 친구가 누구냐? 김두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한글 강습소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데 너도 갈래? 그래서 최연배 선생님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주시경 선생님에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며 민족 정신의 형성 기반이다라고 하면서 한글 운동이 구국 운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봉교과규에 의하면 홍합나철이 쓰신 글인데요. 거기에 보면 본분을 지키고 각자 맡은 일에 진력해야 된다. 왜냐? 지금 정치를 하게 되면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일제 하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친일파가 될 그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곳곳 본분에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경 선생이 아까 감리교에서 대종교로 개종을 했던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최연배 선생은 다른 마찬가지로 이제 홍합나철과 주시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을 한번 보면요. 이때 그 최근학이라고 하는 외솔 최연배 선생님 전기 1971년도에 쓴 글에 보면 이때 경성고보 2학년 때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최연배를 이야기합니다. 최연배는 학교에 열심히 다니시는 외에 다른 학생이 안 하는 두 가지 일을 하셨으니 하나는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 강습원에 나가셔서 우리말 공부에 열중하시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나철 대종사를 따라 그가 주관하는 대종교에 다니며 단군 한배의 가르침과 은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연배가 경성고보 3학년 때 하루는 담임 선생님인 다카하시가 선생님을 불러 앞에 세우고 대종교에 다니는 것은 부당하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뒤에도 몰래 계속하여 다니시며 신단실기, 삼일신고 등 문헌을 손수 베껴서 읽으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듯이 최연배 선생이 주시경과 홍합나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기 담임 선생인 다카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경성고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저 다카하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유학에 있어서 율곡학파와 그 퇴계학파의 그 가르침을 주리론, 주기론이라고 명칭하면서 그 당쟁을 아주 심화했다라고 그 논문을 쓰기 시작했던 인물이 저 다카하시예요. 그래서 저 다카하시는 나중에 많은 그 경성제국대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을 키우는 그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조선시대의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주 그 식민사관에 젖어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저 다카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최연배 선생님이 쓰신 것에 보면 인류 구제의 대이상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려온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며 예술을 좋아하며 지상 유일신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서에 의하면 단군께 없어 인민을 교화하실세 강화 만이산에 제단을 설하사 하느님께 제사 지내어 근본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 이러면서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 조선민족 갱성의 도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 글 안에서 단군의 그 민족 정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주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셨어요. 조선민족 갱생에도 1926년에 쓰신 글에 보면 이 세계의 허다한 민족의 신화 전설을 보건대 그 민족의 시조가 천국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였다는 것은 적지 않다, 많다. 그러나 인류의 복리를 증진하며 세계의 문화를 발달시킴으로써 이상을 삼고 이 지상으로 강림한 신화는 실로 우리 조선 민족만이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빗대어서 아소교가 이제 기독교예요. 아소교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천상 낙원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으로 이제 추락한 것이라 함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이 지상의 인류를 구제할 이상을 가지고 지상에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창세 신화와 빗대어서 우리의 창세 신화는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정말 그 세계에 드문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러한 단군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어떻게 보면 나치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자기 민족만이 최고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탄압했던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민족주의랑 빗대어 가지고 이런 민족주의는 옳지 않다라는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익인간 이화 세계의 민족주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최연배 선생님이 진즉에 해놓으셨어요. 1926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각계의 민족은 제각기의 특유한 천품을 자유로 발휘하여 인류의 번영 이런 거 노력을 한다. 그런데 금후에도 민족주의란 것이 있다 하면 이런 것이 진정한 민족주의일 것이다. 어떤 민족? 인류 전체, 전 인류의 대이상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수주의적인 우리 민족만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족주의. 이것을 어떻게 이름이 필요하다면 이를 신문화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시대의 민족주의를 상호쟁탈의 민족주의라 하면 이 신문화적 민족주의는 상호협조의 민족주의라 할 것이다 라고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1926년이니까 언제냐면 시대가 이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철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을 해서 기계가 발달되면서 인류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린 걸 보면서 철학자들은 좌절을 하게 되면서 그때 생이라고 하는 것에 천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그러면서 그런 자국의 이익만을 말하는 민족주의와 달리 우리는 신문화적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이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인류를 위한 철학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최근에도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프라센지 두아라라고 하는 학자는 미국의 탈민족주의자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옹호하다라는 그런 칼럼을 쓰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의 그 내셔널리즘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서양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의 민족주의에 대한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꼭 외국 학자의 말을 또 빌어야지 이게 또 더 개연성이 있어지는 그런 게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러한 글도 쓰고 논문도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연배 선생은 그때 전국 내지 유학생 전국 5명으로 결정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연배 선생은 그 당시에 5명의 그 동경 유학생을 뽑는 데서 1등으로 뽑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조선으로 보내서 조선을 통치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삼성 장학생도 보면 삼성 장학금 받고는 삼성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최연배도 논문을 쓰고 학위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일본의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그런 관리가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핑계를 댄 거예요. 아프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병이 많다. 이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짱박혀 있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희 전문학교 그다음에 이화 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시죠. 제일 가운데서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이 바로 최현배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많이 쓰셨고요. 그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희 전문학교에 다니실 때 그 윤동주 평전이 있어요. 그 송우회 선생이 쓴 아주 두꺼운 그 평전이 있는데 그 평전에 보면 윤동주는 최현배 선생의 수업을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최현배 선생님이 한글과 민족 정신을 이야기할 때면 수업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망울을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하면서 최현배 선생의 그 수업을 들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윤동주 선생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 연희 전문학교. 네. 윤동주도 그래서 최현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1929년에 아까 그 이극노 선생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조선어 사전 편찬회에 이제 같이 가입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전을 만드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첫 번째,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잠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일본인하고는 족이 다르다, 우리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다른 민족이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모이의 그 조선어 학회의 건물이 어디 있냐면 지금 북촌 한옥마을에 가면 정독도서관이 있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사를 할 때 요렇게 가서 항상 이제 하는데요. 이제 저기가 조선어 학회. 그 저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막 강의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조선어 학회고 막 이극노 선생이 어쨌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제 저기 주인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저희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기가 바로 조선어 학회인데 저 건물을 저때 독립운동가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저 건물을 무료로 내준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신간회가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108명이 모여서 했다. 108명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전에는 농업에 관한 책, 단어, 예술에 관한 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각계각층, 그리고 아까 보면 사투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사람들도 모아야 됐었고, 신간회라고 하는 것은 자와 우가 합쳐서,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가 막 이제 처음 시작될 때니까 러시아 혁명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같이 섞여서 함께 했던 게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이상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상춘이라는 선생님은 그냥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조선어 학회에 드러난 활동을 안 하셨지만 혼자 선생님인데 사전이 필요하다고 혼자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단어를 엄청 많이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연구해놨던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조선어 사전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해준 분이 이상춘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 정세곤은 뭐냐? 이런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그렇죠?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돈을 대주신 분이 이유식 정세곤이에요. 아까 그 조선어 학회 건물을 내주신 분은 정세곤. 그리고 이유식 저분도 돈이 엄청 많으셨던 분인데 계속 돈을 대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투리라든지 지역의 방언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반드시 있는 것은 학교였어요. 학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집에서 쓰는 단어들을 써와라. 그래가지고 그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전국의 학교에서 모아서 내면서 학생, 교사 5천여 명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까랭이, 나마리, 어러리, 철기, 청정, 초리. 이게 하나의 단어거든요. 저게 다 방언이에요. 꼬리. 또. 자, 다음 거를 보면 앉을뱅이, 잠드레미, 젠자리.
네, 맞습니다. 잠자리에 사투리예요, 저게 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거 뭐 이렇게 하른다고 지난주에 강의하려고 했더니 경상도에서 촐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자리를. 저도 부산인데, 저도 못 들었는데, 좀 연세 드신 분이, 저 경상도에서 잠자리를 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전 지역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모이 영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말모이 영화 보면 가위를 지역별로 가상이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쭉 다 단어를 적어놓고, 자, 그러면 여름에 눈이 이렇게 크고 날개가 4개인 저것을 뭐라고 할까요? 막 해가지고 결국에 뭐로 결정을 받다? 잠자리를 이제 결정을 본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뭘까요? 윤돈, 로돈, 논돈, 용돈. 네, 저건 뭐냐 하면 런던, 영국의 수도 런던이에요. 근데 내가 윤돈 갔다 왔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건 외래어니까 더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돈, 로돈, 논돈, 런던 뭐로 할까요?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하다가 그래 런던으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표준어 사전이 만들어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방언사전이 있어요. 방언사전. 도서관에 가면 방언사전이 한 칸에 사전이 그렇게 많아요. 저 단어 다 쓰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방언사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이 그 돈 제일 많이 되셨던 이유식 선생님인데 10년 전 자료에 의하면 얼마 냈다? 50억을 내셨다 돼 있어요. 10년 전 물가니까 지금으로 하면 더 하겠죠? 이분은 중해일보 사장이셨고, 보세요. 조선어학회 재정이사 돈 다 내야 되는 분이죠. 이분이세요. 이분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에 돈 냈다고 잡혀가서 고문 받으세요. 그 다음은 보시면 이분이 정세곤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린이 위인전에도 정세곤이 이제 등장할 정도로 이분은 누구냐? 학자도 아니야. 뭐냐? 부동산업자예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어느 정도 땅이 많았냐? 이게 다 정세곤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사대문 안에 삼청동, 종로, 지금 우리가 땅 밟고 있는 이 땅, 그다음 익선동 있죠? 지금 완전 핫플레이스잖아요. 젊은 애들 가는 익선동. 그 익선동 입구에 정세곤 사진이 붙었어요. 얼마 전에. 이게 역사가 발굴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신동, 신설동, 행당동, 휘경동 이 땅이 다 정세곤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북촌 한옥마을 가시면 그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은 우리의 전통 한옥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전통 한옥은 마을 그 앞에 마당이 있어야 되고 디귿자나 니은자나 이러한 자인데 지금은 따닥따닥 네모나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집을 만든 사람이 정세곤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가 그때 북촌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양반들이 살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을 안 하고 남쪽 명동을 일본인들의 거주지로 하면서 명동을 막 해서 거기에 백화점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세곤이 집을 일본 집으로 다다미 집으로 다 만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와 우리의 전통 기와를 얹혀서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한옥들을 다 만든 사람이 정세곤이에요. 그래서 집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조선어학회에 돈도 내고 조선어학회 건물도 무료로 다 임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제의 그 조선어학회 사건 때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 행당동 땅을 일본이 그냥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고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손톱 발톱 20개가 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시면 손톱 발톱 빼는 그 고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자였는데 그 독립운동에 그 돈을 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땅들 다 폭격맞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말년에 그 폭격의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면서 재산도 많이 잃고 이렇게 되시면서 아주 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세곤 이분도 조선어학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어학회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북한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기념을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계신 분이 정세곤이세요. 그리고 여기 최현배 선생 계시고요. 네, 이렇게 사진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어학회 활동을 하셨는데 창씨 개명도 안 하고 끝까지 그 지식인 중에서 변절하지 않았던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아니 다 넘어왔는데 안 넘어오는 집단이 있다. 그게 대종교와 조선어학회다. 그래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키면서 조선어학회 분들을 다 잡아가고 이모교변을 일으켜서 대종교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극노 선생이 쓴 글을 빌미로 삼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이극노 선생님이 1942년에 글을 쓰셨는데요. 삼신이 점지하심으로 아이가 나며 삼신이 도우심으로 아이가 자란다고 믿고 비는 일이 조선의 풍속으로 어디나 갔다. 이 삼신은 그냥 삼신 할미가 아니고 곧 한임, 한웅, 한검이시다. 그러면서 황해도 9월산, 평양 숙련전, 강화도 만이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됐느냐? 반석 위에 천전과 교당을 짓자.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과 강명이 있을 뿐이다. 일어나라 움직이라 한배검이 도우신다. 저 마지막에 일어나라 움직이라는 말이 그 폭동을 일으키는 저 단어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옥고를 치르셨던 32명의 조선어학회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애산 이한 선생님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의열단,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독립운동가들 다 잡혀가면 무조건 독립운동가들 변호해 주시던 변호사세요. 그분이셨고요. 또 뭐 김도연 선생이라든지 저 이윤재 선생님 계시고요. 쭉 많이 계시는데 저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왼쪽에 정열모 선생 계시고요. 그 옆에 이희승 선생, 서울대학교 국어학과. 우리 어렸을 때 국어 사전 다 이희승 저였어요. 우리 졸업식 때 막 선물 받고 했던 거 있잖아요. 뭐 국민서관 뭐 이런 데서 동화사전 이런 거. 그 이희승 선생도 조선어학회 분이셨어요. 그 옆에 계시는 장현식 선생은 전라도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분은 감옥에서 어떤 고문을 받으셨냐면 혀에다가 못을 박았어. 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나중에 이 혀가 굳어가지고 이제 말더듬이가 되시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고문을 했는지는 저기 그 변호사셨던 이 애산 이인 선생이 쓰신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또 뭐냐면 무장투쟁을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평생 글만 읽고 공부만 하시던 책만 보시던 사람인데 형사들은 조서를 받다가 조금만 말이 엇갈리면 무조건 달려들어 마구 때리는데 한 번 맞고 나면 한 보름씩 말을 못했다. 앞니 2개가 빠지고 어금니는 온통 욱신거리고 흔들렸다. 몽둥이건 죽도건 손에 잡히는 대로 후려갈기니 양쪽 귀가 찢어졌다.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바람에 엄지와 검지 사이가 쭉 찢어져 이후 애사는 귀가 쪽박귀가 되고 손가락은 완전히 펴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사가제라는 것과 비행기 태우기였다. 사지를 묶은 사이로 목총을 가로질러 꿰 넣은 다음 목총 양 끝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비틀거나 점여들게 하는 것이 비행기 태우기이고 두 다리를 뻗은 채 앉혀놓고 목총을 두 다리 사이에 넣어 비틀어대는 것이 아사가제라는 것인데 더욱 괴로운 것이 아사가제로 평생 보행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다리가 상했던 것이다. 이런 그 학자들이 이러한 고통과 그 수모 이러한 것들을 견디면서 우리의 한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한징이라는 분하고 이윤재 선생님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함흥 감옥에 갇히시게 되거든요. 함흥은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동상으로 잘린 분들도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최현배 선생하고 이금노 선생이 1945년 8월 17일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대요. 원래는 그 4년, 6년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될 것 같으니까 해방이 되기 전에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죽이고 이렇게 증거를 없애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냥 도망가게 되면서 이분들이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금노 선생은 그 들것에 실려 나왔고 최현배 선생은 걸을 수 없어서 엎혀서 나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이 바로 공병호 선생의 병원이었어요. 이 공병호 선생은 안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금노 선생을 치료하면서 이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한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게 되고, 이제 공병호 선생이니까 눈이 옆으로 쭉 찢어졌기 때문에 세로 쓰기보다 가로 쓰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공병호 타작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타작이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같이 하게 됐고요. 여기는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조남호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중국 답사를 가면서 에카 감옥을 찾아갔어요. 이 에카 감옥이 대종교 그 활동가들이 다 잡혀가서 고문을 받았던, 물고문을 받았던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이제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 동네에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가운데 이제 빨간 바지 입으신 분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저 중국의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감옥을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라이 막 이러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여기가 그 에카 감옥이다.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저 옆에 이제 모자 쓰고 제가 이제 있네요. 5년 전에 젊은 모습으로. 저 조남호 교수님 계시고. 근데 저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도 귀신이 나온다고. 엄청 진지하게. 그래서 물귀신이 나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카 감옥에 그 2m 정도의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딱꼴딱 이렇게 키가 안 닿으니까 그런 물고문도 하고 많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문들을 하면서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홍합나철의 두 아들도 여기서 죽게 되고 백산 안희재 선생도 여기서 돌아가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최현배 선생님이 쓰신 한글이 목숨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최현배라고 검색하면 제일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한글이 목숨.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한글 쓰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건데 저분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킨 글이 한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지금 제가 울산에 가서 그 최현배 기념관 가서 찍어온 건데요. 저는 저게 뭔지 몰랐는데 금서집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식당의 방명록이었대요. 그래서 저 식당에는 그러니까 그런 비싼 집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인데 가면서 저기 방명록의 대부분은 한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왼쪽에 보면 뭐 영어로도 쓰고 뭐 라틴어로도 쓰고 뭐 일본어로도 썼는데 최현배 딱 가가지고 한글이 목숨 대빵만하게 딱 최현배 쓴 거예요. 그렇게 지킨 글이 바로 우리의 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모이를 작전을 폈는데 이 1942년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되면서 다 이거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많이 모아놨던 그 말모이, 이 한 방 가득 그 글들을 모아놨는데 그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어떡하고 있나 하고 넋을 놓고 있는데 서울역, 경성역이죠. 그 당시 경성역 창고에서 뭔가 서류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제가 그 법원에 이 조선어학회 사람들의 공판 때 증거로서 남겨놓았던 그 자료들을 해방이 되자마자 그냥 도망가면서 그걸 놓고 도망간 거예요. 창고 밑에서 그걸 발견하게 돼가지고 다시 조선어학회 분들이 뭉쳐서 결국에는 조선어 사전을, 우리 한글 사전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규성 교수의 한국 현대 철학 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혼란과 번뇌 속에서 오히려 인간은 영원 불멸하고 분열이 없는 생을 동경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역사에 저항하는 방식에는 음주, 술 먹고 막 세상 한탄한다거나 자결, 1905년에 자결 순국한 사람이 72명이었잖아요. 자결을 하거나 또 혁명을 하거나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심성론적인 이해에 몰두를 하게 되면서 그 결과 동학, 대종교, 함석헌 이러한 철학들이 나오게 되었다. 동학은 한울이나 기, 대종교는 한얼 혹은 신, 함석헌의 경우는 생명 혹은 씨알 이러한 그런 인간의 심성에 대한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것에 더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본성을 깨닫는 수행, 나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는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의로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념과도 같은 그런 어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결론을 좀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1950년 전쟁을 또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근본을 만드신 분들이 이 조선어 학회 분들이셨는데요. 그때 직경, 반경 이러한 것들을 지름, 반지름, 지금 우리가 지름, 반지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사오입 이런 말 안 쓰고 반올림 이런 말 쓰고요. 능형, 옛날엔 능형 이랬는데 지금 마른 목골, 그리고 꽃받침, 암술, 수술 이러한 얘기, 덧셈, 뺄셈 이러한 그 원래는 일본식 한자를 썼었는데 이걸 다 한글로 바꾼 사람들이 이 조선어 학회 최연배를 필두로 한 그러한 분들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거 보니까 수색 공민학교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1950년대 전쟁통에 저렇게 천막에다가 해놓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학교로 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된 세월입니다. 그렇죠? 이 사진, 그다음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부산에 그 피난 가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개척 정신도 있었지만 그 기본에는 뭐가 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아이들은 지금 에어컨 나오고 컴퓨터 있고 막 너무 행복한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도 헬 조선이라고 얘기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역사를 공부하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저 알지도 못하는 불가리아에서 대한민국 언어를 우리 한글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유엔의 최초의 그 지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이런 조선 학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좀 더 한번 깨닫게 되고요. 더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